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자전거 정말 좋습니다. 자전거는 걷는 것에 비하면 에너지 소비의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요. 또 자전거는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자동차는 70kg 몸무게인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뭐 1톤이 넘는 무게를 더 보탠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에너지 소비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전거는 모든 근육과 관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힘 전체가 이 자전거의 바퀴를 회전시키는 에너지로 전달되고 그 에너지가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 변환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사람이 페달을 미는 힘, 그 힘이 자전거 바퀴를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해요. 따라서 자전거가 달리기 그리고 걷기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비의 입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의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바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발명입니다. 바퀴가 땅에 닿아서 미끄러지지 않고 얌전히 굴러가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만히 서서 자기 앞을 굴러가는 그 바퀴가 이동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A라고 할게요. A가 보기엔 자전거의 바퀴가 구르면서 앞으로 진행해요. 그 다음에 자전거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자전거 바퀴를 옆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을 B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B라는 사람, 즉 자전거를 옆눈으로 보면서 나란히 걸어가는 사람이 보는 자전거의 회전입니다. 자전거 바퀴의 중심축은 이 사람 눈으로 보면 딱 정지해 있어요. 그런데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바퀴의 윗부분은 이 진행 방향을 향한 속도를 갖고 있고요. 이게 굴러가니까 자전거 바퀴가 땅에 닿는 부분은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윗부분은 앞으로 가고 자전거의 아랫부분은 뒤로 갑니다. 한편 이 자전거 전체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지한 사람의 눈에는 자전거 바퀴가 옆으로 나란히 이동하는 운동 더하기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 첫 번째 그림의 운동이 더해진 그 운동을 정지해 있는 사람 A가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A라는 사람이 보기엔 굴러가는 바퀴의 윗부분은 굉장히 빨리 이동하게 돼요. 두 속도가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자전거 바퀴가 땅에 닿는 그 부분은 두 속도가 더해져서 속도가 0이 됩니다. 굴러가는 바퀴가 땅과 접하는 그 접점은 바퀴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상관없이 항상 정지해 있게 됩니다. 정지해 있는 그 접점의 입장에서 자전거 바퀴 전체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보일까요? 그 점을 회전의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바퀴 전체가 순간적으로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그 화살표를 표시한 게 바퀴의 각 위치가 정지해 있는 접점에서 볼 때 어떤 속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굴러가는 바퀴를 정지해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요. 셔터 속도를 어느 정도 길게 해서 찍으니까 이 자전거 바퀴 윗부분은 휙 빨리 지나가니까 자전거의 바퀴살이 흐릿하게 찍힙니다. 한편 땅에 접하고 있는 접점 부분에 자전거 바퀴살은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즉 굴러가는 바퀴가 땅에 맞닿는 그 점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라는 걸 이 사진으로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탁자 위에 동전을 놓고 손톱으로 팅 튕기면 동전이 조금 가다가는 금방 멈추잖아요. 움직이는 동전을 멈추게 하는 그 힘이 당연히 마찰력입니다. 그런데 이 마찰력에 의해서 동전이 처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굴러가는 바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마찰력이 없으면 구르지 않고 옆으로 나란히 미끄러지기만 하겠죠. 바퀴가 구르려면 마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찰력이 작용하는 위치가 바로 바퀴와 땅이 만나는 그 접점이잖아요. 앞에서 우리 어떤 걸 발견했죠? 접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즉 결론이 굴러가는 바퀴는 마찰력 때문에 굴러가요. 즉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0입니다.
그래서 왜 바퀴가 상당히 효율적인 이 운반 수단인지 다들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공기와의 저항은 항상 어디서나 있죠. 빠르게 움직이는 자전거가 운동 에너지, 속도를 줄이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기의 저항력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 기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물리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페달이 연결되어 있는 앞부분 기어, 체인링이라고 부르고요. 뒷바퀴에 붙어 있는 이 기어들의 셋, 스프라켓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높은 단, 고단으로 바꿔서 탈 때도 있으시고요. 이게 그 지렛대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지렛대에 왼쪽과 오른쪽에 무게가 다른 물체를 올려놓고 이 지렛대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왼쪽에 작용한 중력 F1, 오른쪽에 작용한 중력을 F2, 지렛대의 중심부터의 거리를 각각 L1, L2라고 할 때 이 지렛대에선 평형을 이루려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고단일 때가 오른쪽이고요. 낮은 기어 다닐 때가 왼쪽인데요.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페달을 아래로 미는 자전거 타는 인간이 만들어낸 힘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둘 다 1000N으로 같은 걸로 표시되어 있죠. 하지만 왼쪽은 기어셋, 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톱니바퀴가 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그 부분 톱니바퀴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뒷바퀴를 회전하는데 큰 힘이 가해지게 돼요. 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이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짧죠. 고단으로 할 때는 이 페달축을 조금만 회전시켜도 자전거가 큰 거리를 움직이고요. 그래서 큰 힘을 내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 혹은 작은 힘을 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기어를 낮은 기어에서 높은 기어로 바꿀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 자전거가 속도를 줄일 때 작용하는 힘 중에 공기의 저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래프의 왼쪽이 마운틴 바이크예요. 오른쪽 부분이 경주용 자전거입니다. 마운틴 바이크랑 레이싱 바이크를 각각 비교한 걸 보시면 경주용 자전거는 당연히 속도가 꽤 빨라요. 근데 속도가 점점 빠르면 공기의 저항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결국 경주용 자전거가 속도를 잃어버리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공기의 저항력이 돼요. 그래서 경주용 자전거는 무려 그 에너지 소비의 80%가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게 되고요. 그 다른 부분, 예를 들어 페달축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서는 바퀴가 땅하고 닿는 점이 딱 한 점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타이어는 사실 없어요. 닿는 점이 한 점이 아니라 사실 일정한 면적을 갖고 있죠. 자, 하지만 MTB 같은 마운틴 바이크는 뒤집힙니다. 공기 저항력에 의한 에너지 소비는 20%밖에 안 되고요. 마찰에 의한 저항이 80%로 뒤바뀌게 되죠. 자전거는 왜 안 넘어질까? 물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죠. 근데 움직이는 자전거는 거의 웬만하면은 그 균형을 유지하잖아요. 자전거가 왜 안 넘어질까라는 것이 사실 물리학자들의 큰 관심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어왔어요. 자, 첫 번째 가설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물리학에서 각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무겁고 큰 게 빨리 돌면 각운동량이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학자들은 각운동량을 방향을 정의하거든요. 이 방향을 정의하는 건 어떤 약속으로 하냐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의 모습이 있는데요. 원을 따라서 그려져 있는 검은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화살표 방향을 이 네 손가락으로 감아주세요.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뻗으세요. 그러면 그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각운동량의 방향입니다. 만약에 원 위에 그려져 있는 검은색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면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게 되죠. 만약 이 원운동하는 물체가 하나가 더 있어서 위에 있는 원은 이렇게 돌고 아래에 있는 원은 반대로 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두 회전하는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윗바퀴와 아랫바퀴가 반대로 돌면 두 가군동량이 상쇄돼서 전체 가군동량이 0이 됩니다. 이 가군동량이 왜 물리학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가군동량을 한번 가져서 돌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구체적으로 가해지지 않는다면 가군동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제가 줄을 잡고 이거를 아래로 늘어뜨릴 거예요. 한동안은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죠. 중력이 있는데 왜 아래로 안 떨어질까요? 그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가군동량으로 설명하는 얘기예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면 이 팽이의 가군동량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이 단면의 이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돌면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한동안은 버팁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뭐 비행기, 그 우주선 같은 데서도 많이 이용하는 자이로스코프라는 장치예요. 고속으로 회전할 수 있는 이런 철판이 딸려 있는 이런 팽이고요.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테두리 안쪽에 팽이가 계속 돌거든요. 얘가 돌면서 옆으로 안 쓰러져요. 그러면 자전거가 왜 균형을 유지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했을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엄청나게 빨리 회전하면 한동안 가군동량이 보존돼서 바퀴의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돼요. 아까 반대로 회전하는 원 운동하는 두 개가 함께 있으면 가군동량의 방향이 상쇄돼서 전체 가군동량이 0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자전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위에 있는 바퀴와 아래에 있는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일부러 이런 장치를 만든 거예요. 두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도 자전거가 어느 정도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가군동량 보존 그리고 자이로스코프의 원리가 바로 자전거가 균형을 유지하는 이유다라는 첫 번째 가설은 사실 기각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가설은 넘어지려고 하면 운전자가 핸들을 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그럴듯한 가정인 거죠. 근데 이걸 기각하는 다양한 실험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그냥 밀었어요. 근데 안 넘어지고 잘 갑니다. 두 번째 실험을 할 땐 자전거랑 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밀어요. 근데 자전거가 움찔움찔하면서 안 넘어지죠. 결국 자전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또 다른 가설이 있었어요. 캐스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쇼핑 카트를 앞으로 밀면 카트 아래에 있는 바퀴가 그 방향을 향합니다. 카트를 옆으로 밀면 방향이 이 회전하는 바퀴 방향이 또 카트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변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회전축에 대해서 바퀴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약간 삐뚤 옆으로 기운 방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선 밀면 당연히 바퀴가 그 방향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자전거가 균형을 유지하는 세 번째 가설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기각되진 않습니다. 일부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핸들이 약간 틀어져 있을 때 자전거를 밀면 자전거가 빨리 움직이고 있을 땐 핸들이 다시 원래 진행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가군동량이 있으면 자전거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닌 거죠. 캐스터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전거는 왜 심지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도대체 왜 균형을 유지할까? 자전거를 보실 때 핸들과 앞바퀴의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이 금속 막대 부분이 모든 자전거가 수직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자전거 전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여요. 그러면 핸들이 그쪽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결국 자전거의 이 설계 자체가 이 수직축에 대해서 이 앞부분에 이 핸들과 앞바퀴의 중심축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는 기울면 저절로 핸들이 돌아가서 앞바퀴가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전거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이해하는 그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원심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수식으로 유도한 건데요. 이 자전거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밑에 R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 원심력이 커져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져도 원심력이 커집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회전하는 자전거에 원심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보시면 몸을 기울여요. 자전거가 기울면 핸들이 기운 방향으로 돕니다. 그럼 똑바로 가던 자전거가 휘어진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회전하면 원심력이 작용하게 돼요. 원심력은 자전거의 경로가 이쪽으로 휘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운 자전거가 조금 지나면 저절로 똑바로 서게 됩니다. 자전거가 이쪽으로 기울면 조금 지나면 자전거가 다시 똑바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원심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 실험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어도 핸들이 회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핸들을 딱 한쪽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못하게 딱 고정해 놓으면 자전거가 과연 안정성을 잃어버릴까 하는 걸 실험으로 확인하면 되죠. 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전거가 기울어도 핸들이 회전해야 그 다음에 원심력 때문에 똑바로 서는데 자전거가 기울어도 핸들이 회전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그냥 처음 기울었던 방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탈 때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려면 운전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기도 해요. 하지만 먼저 아주 조금 핸들을 반대로 돌립니다.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분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지 말고 몸도 기울이지 말고 똑바로 가면서 핸들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꺾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움직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해요. 핸들만 틀어서는 절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 없어요. 이분이 반대 방향으로 쓰러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원심력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결국 반대로 가게 돼요. 네, 이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자전거 탈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에 보면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막대를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앞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먼저 막대를 앞으로 쓰러뜨리면서 그 손을 움직여서 막대의 중심을 잡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막대를 세울 때도 무의식적으로 이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자전거가 이 방향을 바꾸는 것도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이 자연스럽게 회전합니다. 핸들이 회전해서 자전거의 경로가 직선 경로에서 왼쪽으로 휜 경로가 되면 이런 회전 운동을 하니까 원심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해서 이 옆으로 기울었던 자전거가 똑바른 방향으로 서는 그런 방향이 돼요. 사실 이게 자전거가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